사상 최대 피해를 입힌 곳곳에 대형 산불이 모두 잡히면서 본격적인 피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 최초 발화지에서는 현장 감식도 진행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재판관 2명의 퇴임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강진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공식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인명 구조보다 반군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공매도 재개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겨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35일째인 오늘까지도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비교적 짧아졌는데요. 헌재가 이번 주에는 장고를 끝내고 최종 선고 절차에 들어설지 주목됩니다. 먼저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평소와 달리 오전부터 열렸습니다. 그러나 점심 전까지 2시간 정도에 그치고 끝이 났는데 이처럼 최근 재판관 8명이 다 함께 모여 논의하는 시간은 초기 때보다 짧아졌습니다. 정기 선고가 있던 지난 목요일에는 평의를 건너뛰었고 금요일에는 1시간가량 만에 끝난 거로 알려졌는데 이를 둘러싼 해석은 분분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과 변수를 대부분 정리해서 토론 대신 선고 절차 준비에 집중하는 거라는 관측과 정당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5대3 교착 상태에 빠져 사실상 평의가 무의미해진 거라는 추측이 동시에 난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재는 평의 시간이나 TF 연구관들에게 요구하는 자료 분량이 재판관들 논의 진척 상황을 가늠할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관들이 다른 탄핵 사건, 나아가 일반 사건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척 상황을 쉽사리 추론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탄핵 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헌재는 문영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전에 한 번 더 일반 사건들을 선고할 예정인데 내부적으로는 10일을 고려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연속 주요 선고를 내린 전례가 잘 없는 만큼 다음 주보다는 이번 주 후반 선고를 위해 내일이나 모레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두 재판관 퇴임 뒤 선고 가능성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번 주 전망까지 또 한 번 무의로 돌아갈 경우 침묵하는 헌재를 답답해하는 외부의 시선도 임계치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6인 체제에서의 선고가 정당한가 하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가 더 길어질 거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헌재가 6인 체제로 돌아가면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해 심리가 멈출 거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두 재판관이 퇴임해도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지난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가처분이 그 근거인데 앞서 이 위원장 측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헌재는 이를 인용했습니다. 인용 결정의 효력은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재판관 6인이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헌재는 당시 가처분을 인용하며 탄핵 결정에 대한 판단도 덧붙였는데 재판부는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나머지 3명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면
공석인 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사건을 두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6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담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 결국 헌재가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국정공백 장기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렇게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이 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후임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할지 여부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야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손효정 기자입니다.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꼽아왔던 날짜는 4월 18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현행 8인에서 6인 체제가 돼 선고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밀리며 18일마저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대통령 추천 몫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벼르는 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면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부와 논의하진 않았지만 애초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2달 전부터 후보자 임명 절차를 시작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 그런다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던 데에는 이미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 선고를 18일 이후로 미뤄 재판관 2명을 새로 임명하는 건 사실상 기각 결정을 끌어내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음모론으로만 치부됐던 내란 속의 윤석열의 복귀가 자칫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여당의 주장과도 논리적으로 배치된다고 맞받았습니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앞다퉈 발의하고 상임위 심사 절차에 돌입했는데 내용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18일 전 선고를 고수하는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아직 거리를 두는 기류입니다. 여야가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 문제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경우와는 180도 입장을 뒤집은 건데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유불리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반박하고 있는 모순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할 경우 헌재 구성이 8명에서 6명으로 축소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법안이라며 법 처리 배경을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은 내일 전체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며 향후 이들 법안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지는 상황 변경이나 지도부와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동시다발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피해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안동의 한 유원지에 조립식 주택들이 들어섭니다. 약 10평 규모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로 쓰일 예정입니다.
일주일 넘게 타오른 전국 11개 지역 산불이 남긴 피해 면적만 4만 8천여 헥타르, 주택 등 시설물 피해만 6천 곳 이상으로 정부는 이제 피해 수습과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범정부 지원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컸던 경북 등을 중심으로 우선 이재민들이 체육관 생활을 면할 수 있도록 임시주택과 대피시설을 확보하고 이재민 의약군지급과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등 의료 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치료를 강화합니다. 산불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융자와 보증, 경영자금을, 농업인에겐 농기계 무상 지원을 진행합니다. 이재민 일상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산불 피해가 컸던 의성과 안동, 산청, 하동 등에서 현장 점검반 활동을 강화해 생업에 필요한 전기와 수도, 통신 등 필수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번 영남권 산불의 원인을 찾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선 경찰은 이 성묘객 실화로 추정되는 이 경북 의성 최초 발화지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국가수와 소방, 경찰 수사관들이 현장을 살피며 불꽃의 흔적을 찾습니다. 화염이 바람을 타고 번진 방향 등을 확인하고 찾아낸 증거물을 옮겨 담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의 최초 발화 장소에 대한 합동 감식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실화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했고 봉분에 있는 나무를 태우려다 불이 났다는 A씨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피의자 또 참고인 조사에 이은 현장 감식으로 산불 원인 규명은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최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수, 소방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실시했으며 또 경북 전역으로 불이 번졌기 때문에 그 화재 방향도 같이 영남 지역 산불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이어진 산청, 하동 산불 원인 수사도 경찰이 맡았습니다. 경찰은 예초 작업을 하다 불이 붙었다는 산청군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자료를 넘겨받았고 조만간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림 931헥타르를 태운 울산 울주 산불은 농막의 용접 작업이 발단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울주군 특사경에서 조사 중이며 농막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열흘 가까이 영남 지역 곳곳을 태운 산불. 실화로 드러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또 국가나 개인이 실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발표할 예정인 상호 관세와 관련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 DC로 이동하는 비행기 기내에서 언론과 만나 10개에서 15개 나라를 먼저 때리는 것을 계획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10개에서 15개 나라에 대한 루머를 들은 적이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국가를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 모든 국가가 무역은 물론 군사적으로 미국에 어떻게 했는지를 본다면 누구도 우리를 공정하거나 좋게 대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호 관세에서 보편 관세로 유턴할 것이라는 우려에다 또 공매도 재개가 겹치면서 오늘 우리 증시는 급락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거셌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대부분 종목이 하락하면서 한국거래소 전광판이 주가 하락을 뜻하는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코스피는 3% 하락해 2,500선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닥 지수도 3% 하락해 670선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8천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첫날, 외국인이 돌아올 것이란 기대는 보기 좋게 날아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호 관세에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보편 관세로 유턴할 것이란 소식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이어 우리 증시도 급락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소비 경기를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국면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확실시되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된 논쟁거리가 좀 지속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공매도는 최근 대차 잔고, 즉 증권사에서 빌린 주식수가 급증했던 2차 전지주에 몰렸습니다. 다음 달 발표될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란 예상에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가 집중됐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올해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안 좋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매도 물량을 좀 앞으로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이런 섹터에 좀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4일 만에 다시 5만 전자로 복귀했고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증시가 급락하며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는 등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를 오르내리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0년 전 장제원 전 의원이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이 당시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온 가운데 고소인 측은 장 전 의원의 권력이 두려워 고통을 감내해왔지만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용기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당시 부산 디지털대 부총장으로 했던 장제원 전 의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 A씨 대리인이 경찰에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던 A씨가 호텔에서 깨어난 뒤 증거를 남기기 위해 호텔 방안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겁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A씨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도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이후 장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어디 있냐, 하루 종일 마음이 힘들다, 보고 싶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A씨가 피해 당일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는데 남성 유전자형이 발견됐다는 국과수 감정서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유전자형이 동일한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되면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은 명확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리인은 A씨가 장 전 의원 측근의 만류와 장 전 의원이 가진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9년 넘는 기간 동안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정신과적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고통이 커지자 용기를 내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장 전 의원 측은 당시 술자리를 마친 뒤 호텔에 가지 않고 귀가했고 전후 사정을 배제한 채 일부만 발췌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성범죄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YTN은 장 전 의원 측에 A씨 대리인이 추가로 내놓은 주장과 관련한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등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A씨와 장 전 의원을 이미 불러 조사한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편 배우 김수현이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 않은 건 안 한 거라며 김세론 유가족을 상대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입장문을 진 채 검은 정장을 입고 나온 김수현이 취재진 200여 명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사생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겁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현은 고 김세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두 사람이 사귀었고 채무 압박을 했다는 유족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유족이 내세운 SNS 대화와 녹취 등이 가짜라는 근거를 내세우며 수사기관에서 검증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수현은 김세론을 향한 미안함을 보였지만
본인 때문에 고인이 숨졌다는 유족 주장엔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돈으로 고인을 압박해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다. 논란이 불거진 뒤 그간 겪은 마음고생과 사생활 폭로 유튜브 채널에 대한 불안감도 토로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폭로하고 왜곡해서 저를 살인자로 몰아갈지 두렵습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고인의 유족과 폭로 유튜버를 형사 고소하고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찰이 고 김세론 씨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A씨에 대한 고소사건 2건을 접수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의 유족 측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언제쯤 선고가 이뤄질지 계속 관심인데요. 오늘 법사위에出석한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탄핵 심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깊게 지금 논의와 검토를 하고 계시고 또 아시다시피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그 신중에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일로부터 오늘이 108일째 되는 날이고요. 역대 대통령 사건 중에서 이제 최장 평의 기록을 경신 중인데 지금 헌재 사무처장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말이죠. 지금 헌재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앞에 신중의 신중보다 뒤에 한다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예. 만약에 계속 신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 180일 가겠습니까? 1년 365일 가겠습니까? 결국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특히 지금 그 문영배 재판관 또 그 수장 대행 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4월 18일이 퇴임 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변론 종결일로부터 제가 알기로 한 32일째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주 정도 만에 변론 종결 만에 선고를 했는 걸 보면은 거의 2배 이상 지금 시간이 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 사건은 보통 변론 종결일로부터 한 달, 또 서울 고등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한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늦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만큼 신중의 신중은 이미 기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요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 법관 출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판결문 쓰는 거는 거의 뭐 하루아침에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의견을 어떤 식으로 조율해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 한마디로 평의는 됐지만 평결이 순서가 최종적으로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둡다 하듯이 종착역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평의는 끝났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평의 시간이 계속 짧아지고 네네.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2시간 했고, 네. 그죠? 오늘도 뭐 오전 중에 끝나가지고 선고일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일단 뭐 김정은 사무처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4월 18일 이전에 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심의 향방을 좀 많이 살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멘트 중에 보면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히 신중을 기했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워낙 또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을 상당히 좀 무게 있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건 혹시라도 사법부가 어떤 정치권의 그런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한간에서 돌고는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이 해소하려면 이제는 발표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들이 보면 주위로 보면은 뭐 정치고 여야는 두말할 것도 있지만 일단 국민들이 받는 그런 스트레스가 상당히 절정에 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래저래 정치적이든 민심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유에서건 이제는 판결이 초일기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오늘 그래서 4월 18일 네. 이전에 날 것 같다라고 이제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여당에서도 이제는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그런 발언이 좀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스탠스가 좀 바뀌었잖아요.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너무 늦어지니까 어떤 속내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사실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과연 이것이 정상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책임감 있는 여당 지도부로서는 마땅히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지금 권영세 대표나 아니면은 지금 또 우리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검사 출신으로서 실질적인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실무적 감각을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뭐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국민을 배신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헌법재판관을 관라치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일체 언급이 없고 이제는 선고해야 할 때일 때 그렇게 예. 해서 어떤 식으로는 결과를 내야 된다. 어떤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결과를 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치권의 여야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뭐냐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야권이 신속하게 여권에서는 신중하게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그게 바뀌었어요. 여당에서 신속하게 하라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나도는 소문이 근거는 없지만 인용이 5, 뭐 기각이 3, 뭐 이런 5대3 네. 소문이 상당히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찌 됐든 그런 소문이 나돈다는 것 자체가 좀 초조하고 네. 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여유를 갖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한 가지 좀 분명한 거는 최소한 헌법재판관 8명 중에 1명 이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다. 법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기각 탄핵을 당할 만큼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한 명 정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법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솔직히 대단히 저는 인정하기 힘듭니다. 계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분이 솔직히 다른 재판을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솔직히 아쉽고 안타깝고 아찔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다 추측의 영역이고요. 네, 이렇게 오늘도 이 헌재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으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관들을 을사오적에까지 빗대면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고요. 여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문영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정계선 재판관님, 이제 결단하십시오.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즉시 선고를 내리십시오. 김복형 재판관님, 정영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딱 3명의 헌법재판관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은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3명의 재판관들을 콕 집어 거명한 것이 무언가 헌재의 내부 정보를 듣고서 한 말인지 정확히 해명하기 바랍니다. 박찬대 대표는 이러한 말을 문영배 대행에게 들은 것입니까? 네, 영상 듣고 왔습니다. 이름을 뭐 다 부르긴 했는데 부른 순서에 따라서 3명을 콕 집었다. 여당에서 테러 사주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섬뜩했습니다. 약간의 광기도 느껴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해야 하면서 했던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이 3명 보수적인 그 법조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속칭 얘기되고 있는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3명만 꼭 집어가지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기각하면은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읽혀졌다고요.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하면서 뒤에는 정치인으로서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법적인 양식,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증거에 따라 판단해서 기각하거나 각하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을사오적입니까? 그러면은 답정너 아닙니까? 답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고 다른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우리 민주당이 탄핵하겠다. 왜냐? 그러한 기각 자체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박제하겠다라는 협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5명과 3명을 갈라치기 하죠? 저는 그 근거를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민주당의 많은 패널들이 마은혁 재판관이 없으면 8대0, 넣는다 하더라도 9대0이라고 확신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고 어떤 증거가 있었고 어떤 정보가 있길래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처음 이 탄핵 재판을 시작할 때에 그때 변론 준비 절차였을 겁니다. 탄핵 소추단 변호인들이 측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란죄 부분을 철회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 사실상 철회하는 거 맞습니까? 하니까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도 저는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우리 국민들도 법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탄핵 소추단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내란 부분을 철회하라는 얘기를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변호인 입으로 해서 직접 재판관님 측에서 어떻게 보면 철회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겁니까? 국민들은 이 부분에 묻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됐건 아니면 검찰청이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사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한 게 지금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토요일 집회였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중에 전현희 의원이 비슷하게 3명의 재판관을 거명을 했어요. 거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재판관 이름은 거론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주말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한 번 그랬거든요. 분위기가 변했다고 보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민주당이 이제 상당히 초조하고 뭐 조급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무리수가 나오는 거고 사실 어떤 형태로든지 재판관 이름을 직접 거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걸 보면 사실 3명만 거론한 건 아니고 8명 다 거론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은 그리고 이제 을사오적이라면 올해가 이제 을사년 아니겠습니까? 2025년. 그래서 이제 을사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오적을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민주당이 보기에 기각하거나 혹은 망설이고 있는 사람을 아마 5명 오적이라고 해서 이 오적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경고성 말을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좀 너무 과도하게 좀 오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사실 무죄로 받았기 때문에 전혀 저렇게 뭐 조급한 모습을 볼 필요는 없거든요. 좀 더 냉철한 모습을 민주당이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좀 조급함 속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도요, 방금 뭐 조급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제2의 계엄이라면서 복귀하면 저항, 충돌, 또 유혈 사태까지 이런 가능성까지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승복한다고 하니 진짜 승복하는 줄 아느냐 그런 해석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유명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 이거 결과가 기각되면은 승복합니까? 라고 했더니만 승복 안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표단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 당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밝혀달라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민주당은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복귀는 제2의 계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승복한다는 말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하면서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하면은 결국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뭐 위헌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이 탄핵에 이를 만큼의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승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이제 기각될 경우에는 예. 제2의 계엄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정말 제2의 공당의 어떻게 보면 그 대표로서 어떻게든 그 결과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당과 협력해서 전국을 안정시키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 아닙니까? 오늘 그 외에 이재명 대표의 다른 분들도 뭐라고 했느냐? 특히 그 노정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뭐 칼을 들고 나온다든가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 쓰는 것도 참 입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격앙된 발언을 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관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은 본인들의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인가 더불어서 예.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헌법재판관님들 8분에 대한 지나친 어떤 메시지. 아까 제가 굳이 법률가로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그 어떤 의미가 그 어떤 약간의 신용이 있는 것이고 협박죄, 명예훼손죄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성립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예. 국회에서의 어떤 그 발언이 아니고 이제는 광장에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발언에서는 이제는 이른바 면책특권 내지 불체포특권의 어떤 그 장막이 없다는 것 정말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이건 제2의 계엄이고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이제 지금 이제 변호사께서는 파면이 안 되면은 불복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선언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신 거예요. 네.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승복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는 헌재 결과에 대한 승복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먼저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승복 선언을 해야 됩니다. 아직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나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승복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더 밝혀야 된다라고 하고 그보다 먼저 윤 대통령이 하루속히 승복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복귀는 제2의 계엄이라고 볼 수 의미를 한다라면 저는 솔직히 한 발 더 나아가서 솔직히 계엄을 다시 또 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검찰 공소장에서도 과거에 계엄 2번, 3번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누가 감히 첫 번째 계엄하려고 전혀 생각도 안 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다시 복귀할 경우는 저는 또다시 완벽하게 준비해서 계엄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배제 못할 가능. 실제로 여론조사 상당히 다시 한번 계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저 발언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 뒤에 이제 만약에 저렇게 될 충돌이나 어떤 저항 뭐 이런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탄핵이나 기각 혹시 기각이 나올 경우 근데 저는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기각이든 같은 인용이든 간에 사실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솔직히 아마 객관적으로 냉정히 보더라도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 솔직히 충돌의 강도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저항은 확실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뭐 전혀 정치적인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저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현상이 뭐 이건 이재명 대표의 그냥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뭐 새삼스러운 발언인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사태를 막아야 될 책임이 정치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는 사실상 내란 내지는 내부적인 어떤 그 소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그 다른 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할 필요가 있고 왜 이렇게 격앙된 발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가가지고 매부리 TV 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승복하지 않을 바가 없다. 승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승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러니까 그 기존과 다르게 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을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이제 5대3 대드락, 그러니까 교착 상태 지금 헌재 내에서의 네. 그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아니 일단 예. 뭐 4월 18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 두 명이 이제 마은혁 이음 누구지 재판관 두 명이 네. 이제 조만간 4월 18일 지나면은 두 분이 이제 임기가 만료되면 6인 체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민주당이 상당히 선동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저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절대 입이 백해 있어서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동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광화문이라는 여의도 광장에서 얼마나 많이 선동적인 발언을 했습니까? 보수 진영을 향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주 강력하게 대놓고 돌아가면서 중진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의원들이 했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많은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족지도 내고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메시지를 많이 냈는데 예. 이제 와서 민주당 이게 선동죄 이렇게 내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는 적반하장도 너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반드시 거죠. 반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그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권영세 대표는 단 한 번도 광장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당론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 그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을 동원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땠죠? 지난 3월 1일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민주당 국회의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 여의도 당사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바로 옆에 천막 당사를 쳐놓고 거기에서 계속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같이 동렬에 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의 법률적인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이재명 대표, 박찬대 대표, 그리고 김민석 대표, 그리고 그 전현희 그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다 나가가지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장님들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동렬에 두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하에 우르르 몰려가는 걸 적극적으로 비판했고 이 자리에서도 지난주에 비난했고 그건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근데 국민의힘은 어땠습니까? 권성동, 권영세 의원이 두 사람이 광장만 나가지는 않았지. 당 중진이라는 초선 의원, 재선 의원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또 관저 용산에 뭐 한남동 관저에 가고 또 대통령 또 면회도 가고 또 구치소 앞에도 가놓고 개인적인 의리 때문에 갔다. 이런 거는 이 지금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이 지금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원내대표에다 비대위원장인데 어떻게 의원들하고 따로 놀 수가 있어요? 그건 상당히 책임 미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 결론은 여든 야든 간에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그 책임은 여야들 둘 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는 양비론으로 여든 야든 그렇게 선동적이고 가지고 의원들을 몰고 나가는 거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를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계속해서 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지금 이제 8인 체제를 9인 체제로 만들기 위한 그거를 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주당은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박찬대 그 원내대표가 광장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당장 선고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 가지고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당장 임명되면 어떡하겠죠?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변론 재개하시라. 할 거 아닙니까? 왜 마은혁 재판관을 넣으려고 합니까? 정말 구인 완전체로 만들어서 운영되기를 정말 바라서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지금 3명에 대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실질적으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 5대3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을 컴백을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들이 지명했던 마은혁 재판관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중학교 졸업한 수준이면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는 그냥 빨리 선고를 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40여 재판관을 꽂아 넣어서 변론 제기한 다음에 어떻게든 6대3으로 해가지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데 정말 자신 있다고 하면은 그러지 말고 40여 재판관님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바로 선고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이 40여 카드를 주장하는 건 상당히 이제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압박 카드라고 봅니다. 사실 실효성은 없어요. 당연히 이제 한덕수 대행도 반대하고 이제 거부권 행사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그리고 무리하게 40여 카드를 밀어붙이고 나중에 헌재 결과에 대한 불복 명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 40여 카드를 밀어붙이는 게 별로 득이 있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 부분은. 예. 그러나 이제 어쨌든 헌재에서도 40여 재판관을 임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법상 맞다라는 거고 다만 헌재 다시 임명이 될 경우에 재판관 임명이 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판결에 그걸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사실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이제 재변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문제고 여러 가지 사실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결론은 민주당의 전략적 카드일 뿐이지 40여 카드를 밀어붙이는 별로 큰 실효성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당의 어떤 카드 중 하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민주당이 그 외에도 한덕수 대행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 이런 국무위원 연쇄 탄핵까지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초강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초강수 두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결국 불안, 초조 그것을 넘어서 분노가 이제 조절이 되지 않는 그 수준에 지금 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넘었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그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법률위원장이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경에 내란죄로 고발했지 않습니까? 예. 죄명을 예비 음모, 내란 선전 선동 그리고 강요 미수죄로 해가지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란죄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따라서 경찰의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 간 것도 아니고 검찰에 간 것도 아니고 서울시경에 서울시 경찰청에 이 고소장을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의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필성 변호사님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지금 현재 그 광주 광산구에 국회의원이 되신 그 박균택 의원과 같이 변호를 하면서 했던 분이신데 엊그제 본인 소셜미디어에 지금 그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무위원을 탄핵할 경우에는 이게 곧장 내란죄 프레임에 얽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는 내리시다라고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굉장히 김필성 변호사를 공격하는 글이 있었고 금방 그 글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글을 보면서 정말 양심적인 변호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고소장을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그 주된 내용은 이재명의 변호인인 김필성 변호사가 썼던 그 글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그대로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필성 변호사가 제일 끝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국민의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김필성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까지 기소되고 탄핵된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이 헌법을 사실상 파괴하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문까지 제기를 했는 것인데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저는 무리수라고 봅니다. 특히 이 초선 의원 70여 명이 나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럽습니다. 민주당 쪽에 이제 민주당이 국무회의를 올스톱 시키면 대통령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되고 이런 그 효과를 아마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제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이런 전략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이걸 밀어붙일 경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당내 어떤 직원파, 소신파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또 민주당에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반면에 또 이 의원들에서 싸잡아서 국민의힘에서 저칠 또 내란 선동죄, 내란 모의죄로도 고발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사실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 한 40여 명이 나서서 이걸 또 이제 내란 선동 모의죄로 하겠다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야 이게 아무리 지금 탄핵 정국이고 전국이 지금 정면 충돌이지만은 그래도 젊은 여야 초선 예. 의원들이 동시에 저렇게 돌격에 선봉대에 서 있는 모습은 참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적을 하고 초선 의원 있습니다. 70명이 이제 전원 탄핵, 국무위원 전원 탄핵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지도부에서는 특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4월 1일이면 내일이잖아요.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뭐 임명할 가능성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 대행은 임명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좀 전에 아까 그 국회 사무처장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었더니만 언제 할 거냐 했더니만 신중하지만 조만간 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덕수 국무처장 권한 대행이 임명하겠습니까? 잘못하면은 그거 재심 사유가 된다라고 법률적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 결심을 한다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똑같은 얘기를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니까 탄핵 발의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 열차가 계속 가나 했더니만 탄핵 열차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본회의를 열어서 그 의안으로 통과시키지 않는 걸 보면은 결국 본인들도 이게 해봤자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카드를 알면서도 낼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그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탄핵으로 어떻게 보면 가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했던 것처럼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 그 정도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생각하는 플랜 A다라고 생각합니다. 플랜 B가 아니고 플랜 A. 왜냐하면 오늘 사실 좀 전에 지금 그 원장님이 이게 도대체 누구 전략이냐 했는데 누구 전략이겠습니까? 사실 유명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김어준 씨가 본인 그 유튜브에 현역 지금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초선 6명 불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대통령한테 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국회의원들한테는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 그거 쓸 수 있는 한 써라라고 하니까 명심 3개 듣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그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플랜 A, B, C, D, E까지 있다. 다만 말로는 하기 어렵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지금 현재에서 지금 그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사실상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무위원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그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라 얘기한 것처럼 그게 바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그 역풍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간에 강성 유튜버는 어차피 뭉쳐있는 지지층을 뭉치게 할 뿐이고 중도층 이탈을 촉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거둔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거의 같은 비슷한 의견이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한덕수, 최상목, 쌍사탄핵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을 때 과거에 이제 한덕수 대행을 탄핵했을 때 그 시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상목 대행도 발의까지만 하고 그냥 멈췄듯이 저는 실질적으로 연쇄 탄핵, 뭐 야당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각 총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내각 총 사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총 탄핵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만은 그 용어만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뭐 아주 적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을 둘러싼 여야 공방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 나누신 거는 이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 이걸 둘러싼 공방이었다 하면 이제는 4월 18일을 넘어설 가능성 이것 때문에 문형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공방이거든요. 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
그거를 이제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여당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방안 이걸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나누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민주당이 2개의 법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2개의 위헌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미선 그리고 지금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가 끝났을 때 6개월 그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그리고 또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법안 2개를 냈습니다. 네. 둘 다 결론적으로 위헌인 것이죠. 왜냐하면 2012년에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에 민주당 그때 통합민주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그와 같은 민주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기했던 법에 대해서 당시 국회 사무처의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이 헌법에 보장된 이 헌법재판관 임기 규정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다라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위헌인 것을 다 알고 또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것이고 더불어서 그러면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대리인이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자체가 법정 대리의 원리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고 그 또한 위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은 헌법을 위반하는 법이기 때문에 둘 다 사실은 통과되기가 어려운 건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법을 한다 하더라도 4월 18일까지 현실적으로 통과되기도 물리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저지를 하면은 실제 4월 18일 퇴임까지 그 법을 통과시키기도 물리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는 것은 그만큼 내부적으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법안 안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어쨌든 말이죠. 마흔역 재판관은 안 되고 대통령 대행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은 된다. 저는 이 논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대행이 이 민감한 시기에 전국의 어떤 향방을 급격히 좌우할 수 있는 헌재 재판관을 대행이 임명을 한다. 이 부분은 너무 미묘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 이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법률로서 연장하는 걸 낸다라는 것도 저는 논리성으로 정당치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위헌 논란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거의 모든 게 법률과 헌법 논란으로 해서 일단 법 만능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잘 아시다시피 법 만능주의는 오히려 법 체계 자체를 저는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제발 여야들 좀 정치력으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해야지. 지금 모든 게 지금 법으로 가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죠? 여든 야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시간이 계속 흘러갈 경우에는 어쨌든 4월 18일 이후에는 8인이 6인 체제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전에 무조건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만 무조건이야. 무조건 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헌법 질서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무너집니다. 단순히 행정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조만간 이제 있게 될 대법원 구성을 하기 위한 대법관 구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지금 데드락이네 이런 말은 오늘 그 한 중앙일간지에서 썼는데 그것은 저는 사실상 오보라고 봅니다. 왜냐? 헌법재판소법 23조에 기본 다른 사건은 최종 심판에 관여한 사람의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탄핵, 헌법 소원 그리고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이것은 6명 이상 찬성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기각이 법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6명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5대3일지 거꾸로 3대5일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5대3 되면은 그건 기각이 헌법이 예상하는 규정입니다. 그럼 그것대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결정을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형배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
정말 저는 지금 바로 사용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최 원장님 말씀 짧게 듣죠. 일단 4월 18일 날 제대로 판결을 못하고 만약에 2명이 정년을 하는 경우 그 이후로 넘어가는 경우는 저는 분명하게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이번 헌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 바람에 휘둘린 헌재다. 그리고 어떻게 때로는 더 나아가서 무능한 헌재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끝내 판결을 못해주고 놔버린 분들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때로는 비겁한 재판관이라는 지적을 낙인을 역사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평생 공직에 몸담았던 원칙주의를 강조했던 두 재판관이 절대 저는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18일 이전에 저는 판결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상당히 확신을 하고 있고 자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헌법재판관들의 책임감 이야기까지 4월 18일 이후로 미뤄진다면 또 나올 만한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이거 하나 마시세요. 나는 욕하는 거 들으니까 내가 부끄럽습니다. 아유, 그런 사람도 있지요. 예, 부끄럽습니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지 말고 우리 집에도 한번 찍어줘서 소도 망해서 차가 내가 막 사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좀 도와주죠. 7 식구 갈 데가 없니다. 아들 3명하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 좀 잘했어. 네, 많으십니다.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예, 우리 박준수였습니다. 아까 TV에 와가지고 막 그냥 여기서 녹화장 가는 왜 도와주러 왔는지 그러면 안 되지. 욕하지 마시고. 구경하러 왔어. 구경하러 왔어. 자, 어머니 인사하신답니다. 어머니 인사하신답니다. 예. 어머니 그렇게 인사하신답니다. 예. 아이고, 여기는 어디세요? 조금 이거 하나 마시세요. 그래도 정무님 민주당에서 그래도 제일 많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오시는데 반갑잖아요. 나는 욕하는 거 들으니까 내가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도 있지요. 예, 부끄럽습니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예. 잘 챙길게요. 예, 진짜. 그러려고 일부러 온 거죠. 예, 맞지요.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이 끝나면서 막판까지 등록하지 않고 반발하던 의대생 대부분이 결국 복학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거부 방침은 여전한데 정부는 복귀는 등록이 아닌 수업 참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정한 시한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버티던 의대생들도 결국 등록을 선택했습니다. 전국 상당수 의대생들의 복귀에 이어 충북대와 중앙대 의대 휴학생들이 전원 복학 신청을 마쳤고 전남대 의대는 학생들이 전원 복귀하겠다는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해 놓은 상황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단 휴학의 경우 학생들이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승소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복학원의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해 서명을 받은 걸로 알려졌지만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교육부는 등록이 아닌 수업 참여가 복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복귀율도 추가 등록과 실제 수업 참여 여부까지 지켜보고 집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제적 위기를 넘기려 등록만 해놓고 수업은 계속 거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환자단체는 학생들이 무늬만 복귀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며 제적을 예고했으면 그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최종 확정되는 4월 30일까지 수업 복귀를 둘러싼 의대생과 정부, 학교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반짝 해제했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또 늘어 1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2일 강남권 일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던 서울시. 아파트 값이 들썩이자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는데 반짝 해제 여파가 2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가 1월보다 34% 이상 늘었고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7%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비수도권 매매 거래량도 30% 넘게 늘면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 건을 넘었습니다. 토허제 해제 영향에다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2월 전국 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의 경우 월세가 전체의 63%로 전세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특히 연도별 1, 2월 누적 월세 거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해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규모입니다.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2월 2만 3천 가구를 넘어서면서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최근 준공 후 미분양 3천 가구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내놨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쌓여가던 전체 미분양 주택이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주택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수요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이게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반등의 의미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좀 해소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활발한 주택 거래에도 불구하고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등 주택 공급 시장의 선행 지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세청이 수수료 부담 없이 최대 5년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오늘 개통했습니다. 휴대전화 또는 PC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환급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5,000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 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 증인 신문기일 때 이 대표의 출석을 기대해 보겠다면서도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재판이 또 약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이미 다른 사건 재판으로 의정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번이 4번 연속 불출석인 건데 앞서 이 대표는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재판 공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고 유 전 본부장 측도 단호하게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과태료까지 부과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가 정당하다면 나와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7일 안에 감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도 증인 신문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구인이나 감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으로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보고 있다며 우선 4월 7일 증인 신문 기일 출석을 기대해보고 향후 절차에 대한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재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문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을 통해 먼저 서면 조사를 요청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서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답변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공개 수배까지 내려졌던 40대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택시를 타고 여러 곳을 돌다가 경기도 평택까지 도주한 끝에 검거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계산대에 선 한 남성. 공구를 들고 건물을 빠져나가는가 싶더니 빠른 걸음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조금 전 마트에서 산 절단기로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끄는 뒤 도주하는 겁니다. 여수에 있는 마트에서 해산하고 이제 수산 쪽으로 도주한 사실입니다. 광주 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이 남성 48살 이태훈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 협조를 받아 추적에 나섰지만 이 씨는 이미 하루 만에 순천과 광주, 전주를 거쳐 천안과 평택까지 올라간 뒤였습니다. 이 씨는 지역을 옮겨 다니며 도주하는 내내 택시를 이용하며 경찰 추적을 따돌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이 씨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건물에서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씨는 편의점 강도 사건으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던 일이 딱히 없어요. 저희가 여수 쪽에 가해자들도 있었는지 확인했는데 없더라고요. 보호관찰 당국과 경찰은 검거한 이 씨를 상대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동기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도주 과정에 또 다른 범죄가 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주말 오전에 PC방을 찾은 남성이 자신이 건물주라고 아르바이트생을 속여서 금전함에 있던 현금을 받아 챙겨 달아났습니다.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대범하게 범행했는데 경찰은 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가양동의 한 PC방. 중년으로 보이는 남성이 카운터 쪽을 두리번거리며 들어섭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찾더니 자신이 건물주라고 소개하고는 사장과는 얘기를 마치고 왔다며 뭔가를 한참 설명합니다. 돈을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태연하게 물도 얻어 마시고 이번에는 보란 듯 PC방 점장 연락처를 받아 전화까지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금전함에 들어있는 돈을 꺼내 건네자 남성은 주머니에 현금 뭉치를 넣고는 유유히 떠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건물주도 아니었고 점장에게도 전화를 거는 신용만 한 거였습니다. 업무는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상한 헛소리를 되게 많이 했대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지? 남성은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능숙한 언변으로 100만 원 정도를 받아 달아났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남성은 선불기계에 들어있는 돈도 줘야 한다며 거짓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여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자 포기하고 나갔는데 하마터면 피해가 수백만 원대로 커질 뻔했습니다. PC방 사장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교회 목사가 신도들에게 신규 페이 업체에 투자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목사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신도들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신규 결제수단 업체에 투자를 권유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의 피해자가 약 40여 명, 전체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의중앙선 가좌역 선로에 물이 고이면서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하철역이 통제된 가운데 소방대원들과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 선로에 물이 차올라 배수 작업에 나선 겁니다. 현 상황은 가좌역 선로 15cm 정도가 침수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이 사고로 경의중앙선 DMC역에서 공동역 사이 지하 구간의 열차 운행이 임시 중지됐습니다. 복구 작업이 길어지며 코레일 측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열차를 반복 운행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빗물과 지하수를 모으는 시설인 집수정의 배수 펌프가 고장나며 선로에 물이 차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구조물이 불에 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낮 1시쯤 경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거주자 등 7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 메탄동에 있는 주택 1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 있던 5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에서는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지만 660제곱미터 가까운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이어서 산불 피해 소식 살펴봅니다. 먼저 경남 산청 산불은 9일 만에 겨우 꺼졌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주부를 잡은 뒤에도 쉴 새 없이 헬기가 날아다니며 잔불 정리에 분주합니다. 피해가 난 지역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23일 화마가 휩쓸고 간 산청군 시천면의 작은 절. 1,300여 제곱미터 넓이의 절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대웅전과 산신각은 기둥 하나 없이 그대로 주저앉아 잔해만 남았습니다. 소방관들은 갑자기 덮친 불을 피하며 두고 간 소방 호스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6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디지 못한 호스는 그을리다 못해 녹아내렸습니다. 절을 지키던 주지 스님은 불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담담하죠. 네, 물론 담담하고 불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또 그 부처님을 생각하듯이 미안하고 죄스러운 기라요. 산불은 산골 주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도 덮쳤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이 하루라도 빨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소가 돼서 못 돌아오신 분들은 계속 이렇게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빠르게 좀 일상생활로 복귀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산불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조속히 일상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 하동 산불의 피해를 본 시설은 민가를 포함해 모두 84곳.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2,600개 넓이로 추산됩니다.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213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언제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울산 울주 산불은 지난 22일 발생해 닷새 만에 꺼졌죠. 지역에서는 역대 최대의 산불로 기록됐는데요. 1,000헥타르에 가까운 산림이 불에 탔고 민간 피해도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집 내부가 세간살이 하나 남김없이 전부 탔습니다. 피해가 너무 커 얼마 전까지 사람이 살았던 흔적조차 없습니다. 옆집도 집 외벽만 남았을 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당에 심은 배나무는 집 잃은 주인 마음을 모르는지 야속하게 꽃망울을 터뜨려 서글픈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마을에서 2k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국도를 넘어 마을 뒷산까지 옮겨 붙은 뒤 결국 마을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이 숙식을 해결하는 곳은 동네 경로당. 군청 심리상담사에게 지난 며칠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자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럴 수가 있나요.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 능선을 따라 빽빽했던 나무는 수치로 변해 시커먼 가지만 앙상합니다. 나무 아래에도 나뭇잎,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지난 22일 시작해 닷새 만에 꺼진 울산 울주온양 대운산 자락 모습입니다. 바람을 타고 산을 오르내리는 불길에 주민들은 대피와 기가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때 기억은 공포로 남았습니다. 불 올까봐 영감하며 살고만은 못 살겠으면 무서워가 이래 위에 사는요 꼴짝에. 울주 언양과 언양에서 난 대형 산불 두 건은 헤아리기 힘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행히 숨진 사람은 없었지만 1000헥타르에 가까운 산림이 타고 민가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축구장 1300여 개 산림의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고 128시간 만에야 꺼지면서 지역에서는 역대 최대 산불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정부 특별재난구역 지원과 별도로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면은 울산만이 또 우리 지역의 피해민들에게 보상될 수 있도록 또 산림 회복에도 저희들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산불은 꺼졌지만 주민들 마음에 깊이 남은 생채기 치료와 광범위한 피해 복구가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핵심 의제였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10조 원 규모 추경안을 놓고도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월 임시국회 일정과 추경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 추경안을 두고 회동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기존에 주장해온 35조 원 규모 추경안에 비하면 정부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했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의 안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안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을 떠나 당장 처리해야 할 필수 예산이 담겼다고 맞섰습니다. 산불 피해 추경이라든가 AI라든가 또 통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들의 회동은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끝에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무 부총리 쌍탄핵을 시사한 민주당이 이번 주 내리 나흘 동안 상시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 4월 3일 날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를 하면서 필요하다라면은 긴급 현안 질의를 하루 정도 할 수는 있겠다. 산불 재난 피해로 조속한 추경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협상의 여지도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은혁 미임명 논란, 야권의 쌍탄핵 예고와 본회의 일정 등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강진 피해를 겪은 미얀마 현장에서는 기적적인 생환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전반적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72시간 골든타임이 지나간 가운데 군사정권이 대재앙 속에서도
반군을 공격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한순간에 폐허로 변한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 무너져 내린 아파트 아래에서 무려 65시간을 버틴 임신부가 중국 구조대에 발견됐습니다. 몇 시간 앞서선 5살가량의 어린이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간간히 극적인 구조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생존의 희망은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로와 다리, 통신시설의 복구는 여전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의 공식 집계에 따른 인명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진 발생 당시 라마단을 맞아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던 신도 7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S에는 날카로운 비명이 엉키는 가운데 이슬람 사원들이 무너지는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슬람 신도 희생자들이 공식 집계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군사정권은 구조작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반군을 공격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하고 불과 2-3시간 뒤에도 전투기와 드론을 동원해 반군을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군은 하루 전 2주간의 휴전을 발표했고 주변국들도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We hope that there will be an effective ceasefire so that everyone in Myanmar can focus on dealing with the humanitarian disaster. 유엔과 국제구호단체들도 지진 피해 현장에서 정작 군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정부는 미얀마 강진과 관련한 합동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교민 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홍석인 재외국민보호 영사 담당 정부 대표는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해 미얀마와 태국 체류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로 일부 대피 중인 우리 국민에게 생필품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재외 공관에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3월을 넘기면서 여당 지도부에서도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서둘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헌재 빠른 결론을 촉구하고 나선 건데 속내는 다릅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석상에선 처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단을 헌재에 촉구했습니다. 초시계까지 들이밀며 졸속 심판에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대체 뭐냐며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예상보다 더 늦어지며 최근 여당 일각에서도 빠른 결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간 신중론을 앞세우던 지도부까지 합세하며 사실상 신속한 기각각하 결정이 당 공식 입장으로 결정된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기류 변화의 배경엔 결국 인용에 필요한 6명이 아직 모이지 않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건데 여당 의원 30여 명은 헌재에 조속한 기각각하 결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주차 광화문 천막당사 최고위를 연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경고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 복귀는 제2의 계엄과 다를 바 없다며 당장 파면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파면에 다른 결정을 하면 역사의 을사팔적, 반역자로 기록될 거라며 거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중지탈대한 상황인지를 모를 리 없습니다.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는 5대3 교착론 등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당내 불안감이나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는 명확합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윤 대통령 호칭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석자를 붙이기를 그렇게 인색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이 상대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외람범을 옹호하는 데에서 먼저 사과를 했어요. 그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야 모두 신속 선고를 외치곤 있지만 속내는 제각각인 셈인데 결국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진 강대강 대치 국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여야는 추경과 국회 일정 등을 상의하기 위해 마주 앉은 자리에서도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줄탄핵 논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충돌을 거듭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손을 맞잡으며 시작된 회동. 하지만 곧바로 날선 발언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4월 1일 이후엔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쌍탄핵을 시사한 데 이어 재차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한 겁니다. 국회 추천목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했다면 지금의 헌정 붕괴의 경제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렀을까? 이에 국민의힘은 쌍탄핵 압박은 민주당이 이성을 상실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진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시 재판을 재개하자는 겁니까? 여야는 각 지도부 회의에서도 마 후보자 임명과 줄탄핵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시도가 오히려 윤 대통령이 복귀해야 할 이유를 주는 거라며 총탄핵을 경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0여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게서 모든 혼란이 시작됐다며 압박을 이어갔는데 줄탄핵은 지나치단 당내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한 최 부총리를 향해선 경제 내란, 국민 배신이란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산불 피해 긴급 현안 질문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통과 등을 위해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는데 여당은 사실상 헌재를 향한 압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날짜를 둘러싼 충돌도 계속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했지만 답변이 일절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오늘 오전부터 한덕수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로 긴급하게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의 간곡한 전화와 문자에 답이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대해 시급한 현안부터 대응한 뒤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현재 한 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과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현안부터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뇌부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국회 봉쇄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간부들은 국회 통제 배경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경찰 수뇌부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는 이른바 국회 봉쇄 의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첫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치된 기동대는 국회를 봉쇄할 정도가 아니고 계엄 상황도 몰랐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에선 경찰 지휘부가 계엄 직후 국회 출입 차단을 몇 분간 해제했다가 다시 봉쇄를 강화한 계기가 포고령이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주 전 부장은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고 이 말을 들은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조지호 경찰청장 지시라며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오부명 전 서울청 공공안전차장도
이른바 2차 봉쇄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가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 전달됐다며 포고령 1호의 후속 조치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해 2차 봉쇄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는데 이어서 증언대에 서게 된 임 국장은 조 청장이 통제를 유지하라고 해서 오 전 차장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신문을 다 마치지 못한 임 국장을 다시 불러 국회 봉쇄 의혹 등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난달 우리 경제의 생산, 소비, 투자가 한 달 만에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트리플 증가죠. 하지만 넉 달째 이 트리플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고 있고 소비 심리는 여전히 싸늘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기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계청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설비 투자, 공사 진척도 집계인 건설기성이 한 달 만에 모두 증가했습니다. 전산업 생산이 한 달 전에 비해 0.6%, 소매 판매가 1.5%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가 18.7% 늘었고 건설기성은 1.5% 증가해 7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 트리플 증가는 설 연휴가 있었던 지난 1월 트리플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조업 일수 증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사양 반도체 수요 지속 및 관련 장비 생산이 늘어난 효과도 있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조기 집행이나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이 여러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었습니다. 산업활동 동향은 지난해 11월 모두 감소한 뒤 12월 모두 증가, 1월 모두 감소, 지난달 모두 증가로 이어지며 넉 달째 들쭉날쭉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흐름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점업은 한 달 전에 비해 3% 감소하며 3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항공기 사고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된 겁니다. 전달 대비가 아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소매 판매와 건설기성 감소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관세 부과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으로 분석하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산 지연으로 논란에 휩싸인 1세대 명품 구매 플랫폼 반란이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자칫 제2의 TMF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제 불가, 정상금 지연 사태 이후 결제가 전면 중단된 명품 구매 플랫폼 반란. 모든 직원을 자택근무로 전환하며 입점업체 항의와 언론 접촉을 피했던 반란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반란 최영록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단기 유동성 확보가 지연됐다면서 반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없었고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업 회생의 빌미가 된 쿠폰 발행을 줄이는 등 흑자 기반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수합병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수 대상자나 기업이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외부의 투자도 중단된 상태, 그리고 흑자를 한 번도 내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명품 플랫폼의 중요한 것은 그 소비자들의 신뢰성인데 이 부분이 이미 훼손당해 있기 때문에 2015년 설립 이후 김혜수를 모델로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을 펼치며 한때 기업 가치 3,200억 원을 인정받았던 반란이지만 최근 기업 가치는 10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지나고 온라인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수요가 줄면서 시기상 경쟁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은 다른 명품 플랫폼도 마찬가지, 머스테이크와 트렌비 모두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명품 수요 자체까지 감소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하면 TMF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폐광은 달 극지 환경과 유사해 우주 탐사 연구의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는데요. 국내 연구팀이 이 폐광의 우주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실험 시설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우주 산업 연구에 들어갑니다. 임내솔 기자입니다. 길게 쭉 뻗어 있는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자 폐광 안에 실험 장비들이 가득합니다. 지하 730m에 있는 이곳은 우주자원 개발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폐광은 공기순환이 어려워 산소가 희박하고 빛은 물론 열 차단율도 높아 일정한 저온 상태가 유지돼 우주 환경과 비슷합니다. 이에 국내 연구팀이 폐광을 달 유사 환경 테스트 베드로 삼고 우주자원 탐사 연구에 나섰습니다. 이곳에서는 울퉁불퉁한 행성 표면에서 얼마나 잘 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달 토양 탐사에서 드릴 장착, 시료 채취 등을 우주에 가지 않고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초저궤도 큐브셋, 실시간 우주 방사선 분광 분석 시스템 등 다양한 우주자원 기술을 실험할 예정입니다. 달의 환경에 유사하고 또 우리가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뭐 전력 분석이라든가 그런 위험한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서 아무 방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폐광에서 우주자원 장비의 실증 시험을 하는 데에서 나아가 개발한 장비들을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태백 우주자원 융합 실증 단지를 조성하고 폐광을 우주자원 활용의 선도적 모델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미래의 전기 에너지에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헬륨-3를 채취하는 장비들을 여기서 가동할 것이고 여기서 미리 다 테스트한 다음에 달에 가서 헬륨-3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로 폐광산에 만들어진 우주자원 탐사 실험실. 연구팀은 실증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2032년 독자 개발 중인 달 착륙선에 자원 탐사 기기를 실을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SUV를 빌려 도심 대낮 한복판에서 난폭 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난폭 운전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낮 차량 공유 서비스로 SUV 차량을 빌려 앞뒤 번호판을 가린 뒤 서울 동호대교 근처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로 병원에 옮겨진 20대 여성 관중이 끝내 숨졌습니다. KBO는 내일 경기를 모두 진행하지 않고 애도 기간을 정해 희생자를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야구장 벽면에 달린 구조물이 추락해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러 온 관중의 사망이라는 초유의 참사에 야구계는 충격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사고가 난 창원 NC파크 운영 주체인 NC구단은 사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SNS 게시물을 올린 뒤 언론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경기가 취소된 화요일에는 창원 NC파크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O도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담아 하루 동안 퓨처스리그를 포함한 프로야구 모든 경기를 취소했고 NC파크에서 열리는 경기는 주중 3연전을 모두 연기했습니다. 또 3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해 경기 전 묵념의 시간을 갖고 선수들은 근조 리본을 달아 희생자를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10개 구장 모두 긴급 시설물 점검에 나선 것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입니다. KBO와 10개 구단은 구장 그라운드 안팎의 시설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더 철저히 점검하고 구단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진단을 더욱 강화하고 정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KBO의 조치와 별개로 경찰도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경남청으로 이첩해 조만간 현장 감식과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흥국생명이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라스트 댄스를 선언한 김연경이 16득점을 올리며 마지막 우승컵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경험의 흥국생명이냐 투혼의 정관장이냐 초반에는 한 점씩 주고받는 시속 게임이 이어집니다. 김연경의 첫 득점에 이어 정윤주의 이땅 공격이 터지면서 흥국생명이 균형을 깨기 시작합니다.
이곤이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마지막 메가의 범실까지 나오면서 1세트는 흥국생명의 승리로 끝납니다. 2세트 들어 메가의 초반 득점이 잇따르자 정관장이 경기 균형을 맞추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연경의 시간차 공격과 최은지의 서브 에이스가 잇따라 터지면서 흥국생명이 경기를 뒤집고 멀리 달아납니다. 결국 2세트 승리도 흥국생명 쪽에 돌아갑니다. 3세트는 중반부터 승부의 추가 흥국생명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김연경이 속공에 이어 서브 에이스까지 제대로 꽂아 넣으면서 정관장의 추격을 따돌렸고 막판 정윤주가 득점 행렬에 가세하며 승리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승리는 경험과 체력을 앞세운 흥국생명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좋은 시작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 2차전, 3차전도 준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3승제로 치러지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1차전에서 승리한 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릴 확률은 약 55%. 정규리그 1위를 조기에 확정한 흥국생명이 챔프전의 첫 발도 기분 좋게 내딛었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김효주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효주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계속된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버디 9개와 보기 1개로 8타를 줄여 최종 합계 22언더파로 미국의 릴리아 부와 공동 선두를 이룬 뒤 연장 첫 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로써 김효주는 지난 2023년 10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하며 LPGA 통산 7승을 기록했습니다. 호주 교포 이민우가 PGA 투어에서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민우는 PGA 투어 텍사스 칠드런스 휴스턴 오픈에서 최종 합계 20언더파를 기록해 세계 1위 셰플러와 2019년 US 오픈 챔피언 우들랜드 등을 한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3라운드까지 2위에 4타 앞섰던 이민우는 마지막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타를 줄여 다른 선수들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잉글랜드 토트넘의 손흥민이 통산 8번째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손흥민은 기자단과 전문가 투표 점수 합산 결과 109점으로 104점을 받은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를 제치고 2024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잉글랜드 토트넘 이적 이후 퀸스파크에서 뛰고 있는 양민혁이 올해의 영플레이어로 선정됐고 지난해 강원FC의 준우승을 이끈 현 인천의 윤정환 감독이 올해의 지도자로 뽑혔습니다. 프로농구 KT가 5연승을 질주하며 4강 플레이오프 직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KT는 정관장과의 원정 경기에서 88대 85로 승리했습니다. 해먼즈가 20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고 하윤기와 허훈도 각각 19점과 17점을 보탰습니다. 5연승을 달린 KT는 LG와 공동 2위로 올라섰지만 상대 전적에서 앞서 4강 플레이오프 직행에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4월의) 첫날인 내일은 봄 기운이 한층 더 완연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5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낮에도 17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서풍이 불며 건조특보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바다 건너 미세먼지도 유입되겠는데요. 한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5도, 대전이 2도, 대구는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17도, 대전과 대구도 17도, 부산은 15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나이트 모두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